자, 그러면 어제 실습했던 거 마저 이어서 실습을 할 텐데 그 전에 어둠의 자식 개족 과목 5개 중에 2개를 설명하고 실습 들어갈게요. 하나는 어제 배웠던 거고 하나는 이제 오늘 배울 예정인 개족 과목인데 먼저 배선충당금이요. 우리 회사가 연말에 기말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리 땡겨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뜯겼다라고 가정하자. 뜯겼다라고 가정하자입니다. 진짜로 뜯긴 거는 배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12월 31일자에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를 배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손 충당금은 기말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의 일정 부분을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보충법이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 보충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해하기는 좀 무리고 단위점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자동으로 회계 처리까지 해주는데 마감 결산할 때 배우시고 아무튼 연말에 기말에 외상 매출이나 받을음이 존재하면 그거의 일정 부분을 배손 일정 부분에 대해 배손 발생을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뜯겼어요? 아직 안 뜯겼어요? 아직 안 뜯겼어요. 그리고 참고로 외상대금을 뜯기면 배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손이 발생하면 뭐부터 헐어서 쓴다? 배손 충당금부터 감소를 시키고요. 배손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배손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배손이 발생하면 초과 부분은 뭐로 처리한다? 배손 삼각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배손 삼각비는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요. 하나는 연말에 기말에 외상 매출과 받을어음의 일부분을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하자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대손 삼각비가 나타나고요. 2차적으로는 진짜로 대손이 빡 하고 터졌는데 대손 충당금 준비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대손 삼각비라고 추가로 처리하게 돼요. 이 부분 어제 그린 걸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예제.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었을 경우, 그러니까 대손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16년도고 여기가 2017년도예요. 15세기 때 중세 유럽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여기가 10월 1일자였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볼까?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3,000에 300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원가는 700만원짜리라고 상품 원가는 700만원짜리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어제 설명을 했었어요. 상품 원가는 7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3,3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3,000만원,
다음에 부가가치 예수금 300만 원. 뭐 이런 식의 분계가 주어진다고 했었는데 수익 나고 이익 났죠? 그죠?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자, 문제는 돈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 납부한다 안 한다?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회계에서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잡는데 세법에서는 발생주의하고 거의 비슷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 기준은 돈 들어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나면 이익이 나면 세금 내야지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랬다가 2017년도에 우리 회사가 외상대금을 회수했어요.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는데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3,300만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물건은 판 거 없이 돈만 달랑 들어온 상태인데 이 경우에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했습니다. 돈만 들어왔을 뿐이지 물건을 팔거나 이익 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했었죠? 됐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회계하고 세법하고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됐을 거고 자, 두 번째 예제는 우리 회사가 2016년에 물건을 팔았는데 2017년도에 대손이 회수가 된 금액은 2,800만 원 뿐이고요. 외상대금, 대손이 회수가 됐다네. 외상매출금 회수가 된 건 2,800만 원 뿐이고요. 그 다음에 700만 원에, 500만 원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2,800만 원치 회수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변에 보통예금 2,800만 원, 현금 2,800만 원도 무방해요.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2,800만 원 이렇게 되고 자, 처음에 대손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됐었을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자, 이런 식의 분계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 현금 회수가 된 건 좋아요. 현금 회수가 된 건 좋은데 2017년도에 물건은 하나도 판매가 된 게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물건을 팔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정상인데 물건 판 건 하나도 없이 비용이 발생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회계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을 파는 시점에 외상 할부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대손이 발생하게 된 거니까 이거는 물건을 좀 더 많이 파는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 계정 과목이 존재하는 연도에 갖다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회계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손 발생을 2016년도에다 갖다 놓았는데요. 대손 충당금 제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학문적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 때 같은 경우에 물건을 팔면서 세금을 냈어요. 외상으로 팔더라도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다다음 연도에 대손이 터졌으면 앞전에 세금 낸 게 졸지에 땡겨낸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영주가 세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주더라 안 되돌려주더라 안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세금을 내기는 내되 최대한 세금을 늦춰서 내기 위해서 만들어 온 제도가 사실은 대손충당금 제도예요. 그래서 2017년도 내지는 2017년도 이후에 발생할 대손을 2016년도에 갖다 놓아야 된다라고 학문적으로 주장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변에 대손상각비 500, 대변에 외상매출금 5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얼마 뜯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대손을 처리하려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얼마만큼 띄어먹을 건지 미리 얘기를 해주고 사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년에 500만 원만 띄어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러면 꼭 500만 원만 띄어 드셔야 됩니다. 이래요? 상대방 멱살을 잡고 이 새끼가 장난하나 이러면서 대판 싸우지. 그죠? 안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띄어먹겠다는데 그럼 그러세요. 그러고 물건 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그래서 회계 이론상으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추긴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그러자니 현실적으로는 언제 대손이 터질지, 대손이 발생할지 대손이 발생 안 할지도 모르겠고, 대손이 설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발생할 건지 내일 발생한 건지 내후년에 발생한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존재하면 이거를 기 말에 연 말에 외상매출금의 일정 부분 비율을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회계 처리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 얘기였었죠. 그러면 뜯긴 게 아니고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3천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사해서 일단 물건 팔아서 이익 남은 건 매출 총이익이 2,300인데 그 당시 때 이탈리아 상인들은 혼자서 장사하고 가족 단위로 장사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갈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한다면 0원이 되겠고 매출 총이익 자체가 자동으로 영업이익 2,300만 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500만 원을 뜯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진짜 이익은 2,300만 원이지만 여기에다가 500만 원 뜯길 것 같은데요 라고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실제로는 2,300만 원 이익이 생겼지만 영주한테 보고할 때는 1,80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라고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거죠. 실제 이익보다 축소시켜서 신고가 더 가능한 거니까. 됐죠? 그랬다가 나중에 대손이 뜯기면 그냥 이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대손이 발생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 문제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렇게 기말에 연말에 대손 500을 발생을 가정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진짜로 뜯긴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과목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는 개정과목을 집어넣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과목이 무리하게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이랬다가 실제로 대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대손 300만 원을 발생을 했어요. 실제 대손 3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분계가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날라갑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날라가고 차변에 뭐부터 헐어서 쓴다고요?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날라갑니다. 자 그런데 실제 대손이 250만 원이 추가 발생했어요. 250만 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자변, 대변 어쨌든 anyway 대변의 외상 매출금 날라간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남아있던 대손 충당금을 헐어서 쓰시면 되겠는데 얼마가 날라가요?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대손이 발생한 연도에 비용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빨갛게 박스 친 부분 이 대손상각비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분계예요. 원칙에 위배가 되는 분계예요. 어쩔 수 없다고 했었죠? 이렇게 빨갛게 박스 친 부분이 안 나타나게 만들려면 연말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잡을 때 앞으로 장차 대손이 터질 금액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놓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저기서 강의 안 한다고 했었죠.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누가 힘들게 일해요. 그죠? 로또 복권 사면 되는 거고 혹시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을 사람은 다칠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틀 뒤에 사고 날 거니까 몸 조심하시오. 내가 알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더 좋은 거 있다. 이 사람이 이틀 뒤에 사고 날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보험 싼 거 하나 보장성 보험 들어두시고 사고 나서 보험금 받으면은 절반 나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사기는 아니에요. 미래를 예언했을 뿐이지. 그죠? 보험 사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갈취하는 거. 이게 보험 사기거든요. 더 잘 필요 없겠다.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과 대손과의 관계 이해 되셨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선생님 거 찍어두시고요. 60초 후에 자 오늘 새로 배울 어둠의 자식 개정 과목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하나 설명할게요. 오늘 배울 어둠의 자식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나와서 사진 찍으세요. 어제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낫죠? 내일은 또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쯤 되면 당연한 걸 왜 또 해요? 이럴 거예요. 뭐예요? 또 뭐 틀렸어요? 자, 어디요?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서는 다음부터 사진 찍으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을 실수하면 이게 증거가 남잖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내 무덤을 내가 파고 있네. 말로 설명은 제대로 했어요. 칠판에 판사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 됐죠? 다 적으셨죠? 예. 자, 그러면 어둠의 자식 개정 과목 두 번째 설명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정 과목인데요. 내막을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개정 과목이에요.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설명은 안 해주고 무조건 외워라. 우린 당연히 이렇게 왔다. 옛날부터 이렇게 왔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어려운 개정 과목인데 자, 감가상각 누계액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등등이 필요한데 그게 처음에는 새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고 물건이 되어가요. 그걸 회계장부에 적어보자 라고 해서 도입된 개정 과목이 되겠는데요. 감가, 상각, 누계액 자산의 중고화 과정을 표시해주는 개정 과목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내지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제도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무려 400년 후에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연즉슨 이렇게 된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 회계가 한꺼번에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변해 오다가 지금 완성이 된 건데 지금도 막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는 아니고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어요. 회계학에서 금융학에서 얘기하는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매 넘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구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한 구조예요. 평생을 살면서 제일 비싼 물건을 사는데 이게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걸 보고 돈을 내고서 덥석 집을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집을 어떻게 파냐면은 모델하우스라는 걸 지어요. 판자로 똑딱똑딱 지어놓고서는 앞으로 3년 뒤면 여기 이 지역에 이런 식의 아파트가 생기고 당신이 돈을 미리 땡겨내면 나중에 이런 모양으로 생긴 집을 당신한테 넘기겠습니다 라고 분양을 하죠. 그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서 보고 앞으로 3년 뒤에 완성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네. 그러고서는 한꺼번에 막 3, 4천만 원씩 분양가 3억 원을 넣었는데 자기 돈이 모자라고 해서 대출도 받아서 막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완성이 되면 이제 넘겨봤는데 그렇다 치고 그래서 회계학에서도 그걸 반영을 해서 파생금융 상품 지금 현재 돼지고기 가격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예를 들어 지금 1kg에 뭐 2만 원이다. 좋은 부위가. 그러면 앞으로 돼지고기 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으로 돼지고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가 100원 더 얹어서 1kg에 2,100원에 팔려고 한다라고 돼지고기를 미리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들이는 정육점 주인이나 식당 같은 데서는 내지는 롯데임처럼 대규모의 돼지고기가 필요한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돼지고기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마침 내년에 2,100원에 킬로그램당 2,100원에 돼지고기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내놨네. 우리가 이걸 사야지. 그래서 그걸 덥석 사요. 물론 2,100원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만 따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50원이면 50원, 100원이면 1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권리를 돈 주고 샀다가 나중에 그 다음 연도에 돼서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막 1kg에 3,000원, 4,000원까지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원 주고 샀던 그 돼지고기 매입 2,100원 살 수 있는 돼지고기를 2,100원 돼지고기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증서를 갖고 돼지고기를 그때 팔겠다고 한 상태에 가서 보여주고 내 돼지고기 내놓으셔. 그러면 남들은 3,000원, 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돼지고기를 나는 얼마에? 2,1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입도선매라고 부르는데 퓨처, 선물거래라고 불러요. 선물거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형태예요. 아니면은 요새 배추가 그렇게 비싸다며.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어가요. 근데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그러면 배추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 것 같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를 못해요. 배추 종자를 뿌리면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농산물 유통 도매상에 내려가서 봐요. 그러더니 올해 배추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배추 나중에 다 자랐었을 때 내가 미리 사겠소 그러면서 계약금을 미리 줘요. 배추를 한 포기당 얼마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도선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가지고 배추를 거둘 때 돼서 가보니까 배추가 한 포기당 10,000원이다. 그러더라도 처음에 계약했던 가격으로 배추를 팔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배추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러더라도 이 도매상은 원래 약정했던 가격으로 배추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배추밭을 갈아엎든지 아니면 배추를 파기하든지 하는 거는 도매상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농수산물도 입도선매 거래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회계장부에다가 회계에다 반영하느라고 새로운 개정 광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머리 터져. 아무튼 그래서 회계가 맨 처음에 15세기 때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탈리아 상인들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산부채 수익비용 4개밖에 없었고요. 약 100년 후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아니라 해상무역을 하는 회사들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더 합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초반에 영국의 프로테스탄트교 신자들이 종교적 압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 동부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살아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서부 쪽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도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자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론
사람들이 대량을 이주하게 되는데 초기 때는 개인 자격으로들 갔어요. 그러니까 마차를 사서 짐이랑 가족들을 싣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서 이동한다든지 이랬는데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 동안에 인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산적들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들짐승도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서부 캘리포니아 쪽을 개발할 필요성이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철도로 실어 나르자라고 해가지고 미국 서부부터 동부까지를 철도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미국은 그 당시 때 그 인구가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에 거의 60배 가까이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SOS를 쳐요. 우리가 이번에 철도 놓을 건데 혹시 그쪽에 남아돈 인구 좀 있으면 보내주셔 봐봐봐봐 그래요. 그래가지고 꿀이라고 하는 일용직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합니다. 저게 대략 4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저 중국 사람들이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간의 수공업으로 미국 서부부터 동부까지를 연결을 합니다. 정말로. 그러고서는 필라델피아인가 그럴 거예요. 한가운데서 만나는 데가. 거기에서 동부 쪽에서 서부 쪽으로, 서부 쪽에서 동부 쪽으로 철도를 쭉 놓다 가운데서 만났거든요. 미국 인부들이 막 그 로키 산맥도 막 그 전부 다 바위를 정으로 뚫어가지고서 터널을 만들고 막 이랬는데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맨 마지막에 좌우 철도가 만날 때 미국 사람이 거기다가 망치 하나 놓고 못질을 한 다음에 미국인의 위대한 승리다. 자연에 대한 미국인의 위대한 도전이다. 그래가지고 메이드 인 USA로 바꿔놔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러고 나서는 그 중국 사람들이 공사가 끝났으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이루고 형성해서 살게 된 거예요. 미국에 중국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민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 그렇게 해서 미국의 1세대 철도 회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당연히 승차비를 받았을 텐데 수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현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기안해요. 철도 회사가 망했어요.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처음에 철도를 놓고 기차를 사들였을 때는 철도도 새 거고 기차도 새 거였는데 이걸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당연히 철도가 닳아서 없어지고 기관차가 닳아서 없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때 회계장부에는 그렇게 유형 자산들, 그러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기관차,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닳아서 없어지는 과정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그 방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현금 배당.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기차를 사야 될 돈까지도 전부 다 배당을 해버린 거예요. 왜? 장부상으로는 기관차가 1년 전에 10만 달러를 주고 샀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10만 달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철값밖에 못 받는데. 그래서 1세대 철도 회사들이 폭삭 망하고 공인회사들이 그 망한 회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거 너무 과다하게 현금 배당을 하다 이렇게 망했네?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그렇게 기관차가 닳아서 없어지는 과정을 회계장부에 적는 게 없어서 망했더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회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유통업체 기준으로 회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닳아서 없어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탈리아 상인들은 중국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낙타가 닳아서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고 해봐야 기술자들이 망치나 끌이나 송곳 가지고 가방 만들고 그 다음에 가죽장갑 만들고 말 한 장 만들고 이게 다였기 때문에 사용하는 공구 기구가 별로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면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렴풋이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 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엄청나게 잘 팔리던 시절이었고 또 하나가 주식회사 형태로 분산되는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 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란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내 회사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규모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출자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전부 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배당이라는 형태로 빼다 보니까 회사가 빈 껍데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세대 철도회사부터는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회사가 1월 달에 트럭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1월 20일에 우리 회사가 트럭 한 대를 3,000에 300, 자, 현금 구입을 했대요. 이건 아주 쉽죠? 부가세 별도니까.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 3천만원 잡아주시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300만원 잡아주시고, 배변에는 돈 빠져나가겠죠? 현금 얼마? 3천, 300만원에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자, 연말이 됐네요. 기말이 됐네요. 기말에 트럭에 대한 감가 상각비 6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계상이란 얘기는 숨어있는 회계상 자산과 부채를 찾아서 비용을 찾아서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계는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걸 분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상은 숨어있는 걸 찾아서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걸 회계 전문용어로 계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트럭이 얼마치가 달아서 없어졌대요? 600만원치가 달아서 없어졌대요.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공식이 총 몇 가지? 뭔지 모르지만 5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건 나중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별도의 프린트물을 들여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수작업으로 계산해보고 컴퓨터로도 계산해보고. 아무튼 감가상각비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트럭이 얼마치가 달아서 없어졌다고요? 600만원치가 달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순서가 일단 트럭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600만원, 자산의 감소가 배변 쪽이 오고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가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이런 식의 분계가 왔었어요. 이쪽은 비용이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분계장이나 원장에서는 트럭을 사고 트럭이 달아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 잘 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니까 사드릴 때 차량 운반구죠. 지금 연말에 기말에 트럭이 달아서 없어지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나오죠. 얘네가 둘이 퉁 처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 2,400 이렇게 표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것만 보고서는 사장님 입장에선 이게 중고 트럭인지 새 트럭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회계부서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차량 운반구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 새 거야 중고야? 중고면 몇 년을 썼는데 망가질 것 같으면 새로 하나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부에서 은행들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에서 차량 운반구가 300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새 거는 몇 대고 중고는 몇 대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도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한눈에 중고 트럭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배변에 자산의 감소 대신에 중고 물건, 그러니까 트럭 이만큼 달아서 없어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정 과목 이름이 서로 바뀌었으니까 퉁처리 가능 불가능해져 버렸죠. 그리고 배변 쪽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얘를 아빠하고 묶어서 차변 쪽으로 자산 쪽으로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재무상태표가 차량 운반구, 자, 얼마 주고 샀대요? 3천만원. 자, 얘를 3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라고 불러요. 취득 원가. 그 다음에 달아서 없어진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그렇죠. 60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고 트럭이란 소리고 얼마짜리란 소리예요?
2,400만 원이네요. 얘를 장부가액 이렇게 부르는데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2,400만 원을 직접 넣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넣고 600만 원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2,400만 원을 계산해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표시 방법은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누계액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나온 이유가 달라요. 대손충당금은 뭘 조금 내려고? 세금을 조금 내려고.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이 존재하면 기말에, 연말에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개조 과목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가 어떻게 달아서 없어진 건데 한눈에 중고 트럭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도입된 개조 과목이고, 앞발을 따라서 대변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60초 후에 입력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K랩을 띄워 주시고요. 어제 우리 실습용으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럭키를 띄워 주세요. 다 됐죠? 컴퓨터를 켜 주시고 K랩을 실행시킨 다음에 주식회사 럭키를 띄워 주세요. 자, 됐죠? 전산 회계 1급에 자, 어제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신규 회사를 등록을 했었는데요. 코드번호 400번으로 해서 주식회사 럭키라는 회사를 등록을 했었는데, 자, 이미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니까 오늘은 회사 코드란에 가셔서 F2키를 눌러도 되고 흰색 말풍선을 눌러도 되고요. 자, 회사 코드 검색창을 띄우셔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회사, 어제 등록했던 회사 주식회사 럭키라고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회사 이름이 검색돼서 뜰 거고요.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제 우리 회사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했었죠? 그러면서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시작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금융기관은 98,000번부터 99,595까지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코드에 관련된 도움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록했었는데 99,600번부터 카드사를 등록해주면 되겠고요. 거래처 등록이 다 끝났으면 자, 실습용으로만 하시면 되겠는데, 시험에서는 이미 제조업체 기준으로 다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데, 자, 실습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제조업종을 유통업종을 제조업종으로 바꿔놔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매출과 매입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코드번호 401번을 404번 제품 매출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부분, 원재료가 아니라 원래는 46번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153번 원재료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상품을 원재료로. 자,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연습했던 게 드디어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교과서 201페이지 보시면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에 대한 개정 과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F2키를 눌러서 개정 과목을 조회하면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방법은 위에 보시면 코드라고 하는 그림 버튼이 있는데 이 코드라고 하는 그림 버튼을 누르면 개정 과목 조회 검색창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개정 과목 이름의 두 글자를 입력을 해서 개정 과목을 조회해서 넣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자, 개정 과목 찾을 때 꼭 글자 앞부분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죠? 자, 그러면서 개정 과목 코드란에 두 글자를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 코드란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개정 과목의 두 글자 이상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주면 컴퓨터가 그래서 저절로 찾아준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개정 과목의 앞 글자로 입력할 필요는 없다. 중간 글자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외상매출금 입력할 때는 코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하루에 3개씩 외우기로 했어요. 현금은 코드 번호 몇 번? 101번. 현금과 99.9% 같은 당조예금은 코드 번호 몇 번? 102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코드 번호 몇 번? 108번. 왜 108번이에요? 108번 번뇌 끝에 외상으로 주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걸그룹 하나 108번뇌 걸진가 보여드린 적 있었었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 자, 어제 입력한 거였는데 외상매출금을 뜯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말에 기말에 잡아주는 건데 아빠가 외상매출금인 대손충당금을 찾아서 조회해서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손이라고 개정과목 코드 도움창에서 개정과목 이름 두 글자를 입력하라고 했었을 때 대손이라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똑같은 대손충당금이 여러 개가 뜨는데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정 과목들입니다. 아빠를 보고 입력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중에서 단기 대여금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코드 번호 114번으로 해서 1,500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는데 거기 지금 방금 전에 1,500만 원 위에 보시면 외상매출과 대손충당금 옆에 1,881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잔액이 되겠는데 이 책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책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이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대손충당금 우리가 입력을 해보니까 아빠인 외상매출금을 갉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죠? 얼핏 봐선 더하기 버튼 같은데 원래 오리지널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회계에서 가로 표시된 건 위에서 아래 거를 빼달라라는 의미거든요. 참고로 회계학에서는 마이너스 음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음수가 가능하다면 자동차 마이너스 6대, 건물 마이너스 2대 이런 식의 붕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현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게 가능해요? 내 돈이면 내 돈이고 없으면 잔액이 0원이지. 그죠? 그래서 대손충당금도 어찌 보면 불쌍한 애인데 태어날 때는 대변 쪽에서 태어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를 따라서 차변 쪽으로 건너가면서 그동안 우리 아빠가 나를 안 찾았단 말이지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아빠를 갉아먹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이 케이스 외상매출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만은 내가 네 애비 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비록 태생이 대변 쪽에서 태어났지만 괜히 어설프게 부채하고 자본파트하고 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애비하고 같이 자산해서 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요 이러더니 아빠를 갉아먹고 앉아서 그래서 홍길동 같은 애라고 있었죠. 차변에 나타났다 대변에 나타났다 들쭉날쭉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빠를 갉아먹는 사악한 개정 과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교과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여러분한테 확인을 시켜줄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당좌 자산 금액이 8,577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현금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당좌 자산 8,577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금액하고 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서 단기 대여금을 빼먹었다라고 가정하고 재고자산 입력해 볼게요. 참고로 이미 입력되어 있는 항목을 지울 때는 F5번 키가 삭제 키 기능을 합니다. 어제 K랩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5개 꼭 외워달라라고 얘기했었죠? 뭘 모르겠다. 무슨 키? F2키. 예, 좌우로 왔다 갔다 탭키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키는 F5번 키입니다. F5번 키는 무조건 삭제, 예, 지워버리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 지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 입력 들어갑니다. 재고자산만 입력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손님들한테 팔려고 만들어 놓은 물건입니다. 얼마? 33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원재료 3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재료가 세 가지가 뜨는데 156번, 159번은 건설회사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 공부 대상이 아닙니다. 코드번호 몇 번? 153번으로 원재료를 선택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됐죠? 원재료 금액 350만원. 자, 그 다음에 제공품 되겠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공품 90만원.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품부터 제공품까지 재고자산 잘 입력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재고자산 금액이 77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각 파트별로 합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합계가 유동자산 칸에 가서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지금 맞지 않죠? 그러면 이 금액이 서로 달랐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는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주세요.